한국일보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진보의 미래인 줄 알았는데 경기 동부의 얼굴마담이었다. 국민을 보는 줄 알았는데 개파만 보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에 대한 진보 진영의 비판이 매섭습니다. 이정희 대표가 의원 시절 영도와 강정마을을 누빌 때 그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냈던 트위터의 응원군들도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사난타 H 30번째 시간, 오늘은 통합진보당 사태와 진보의 위기를 주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4.11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한 지역위원장이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달 실시한 비례대표 후보 현장 투표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당의 통보도 없었던 방식의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통합진보당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선 대리투표에 유령 투표까지 있었습니다. 지도부가 동반 사퇴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파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는 한 목소리로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입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어떤 경선 후보자들에게 어떤 부정의 경과가 담긴 표가 주어졌는지 저는 백지 상태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비당권파는 당선자 3명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당권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난타 H 진행을 맡고 있는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내분 사태로 번지면서 진보 진영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밤을 새우며 무려 17시간 동안 생중계됐던 전국 운영위원회를 본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은 분노와 실망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동대표 3인과 경선으로 선출된 비례대표가 모두 사퇴하는 권고안을 당권파가 받아들였다면 그나마 조기에 사태가 진정됐을 테지만 아직도 억울하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에서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통합진보당이 보수 언론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광우병, 한미 FTA, 강정마을 해군기지 등 이른바 진보 이슈마저 묻혀버린 상황입니다. 과연 통합진보당의 운명, 그리고 간신히 싹을 틔운 진보 세력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에 대해서 예전 민주노동당 때부터 상근자와 당원으로 활동했고 또 통합진보당 창당 시에는 진보신당에 남았던 김민아 씨와 한윤영 씨 두 분을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씨는 온라인에서 이상한 모자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쓰기도 하시고 또 야채라디오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윤영 씨는 지난 3월부터 미디어스라는 그 미디어 전문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한국일보에도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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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번 사태의 발단부터 조금 얘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발단이 된 건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던 것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진상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는 대리 투표가 발견되고 현장 투표에서는 당원이 아닌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는 유령 투표에 흔적이 발견됐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네, 정확히는요. 이제 네. 온라인 투표에서는 그 어떤 실체적인 부정을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네. 이런저런 그 부실 관리 혹은 부정 투표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한 거고요. 네. 이제 현장 투표 같은 경우는 대리 투표의 경우는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뭐 이따 얘기하게 되겠지만
어떤 분은 풀이 다시 붙었다고 설명하신 네, 뭐 그런 것들이 나왔고 네. 그래서 어쨌든 보고서의 결론은 총체적인 부실 부정 선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인 조준호 공동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 부실 부정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당권파에서는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너무나 과장돼 있고 또 너무 억울하다. 우리를 갖다가 무슨 부정한 세력 이런 건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투표 자체에 대해서 진짜 조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그 아까 뭐 온라인에서는 사실 좀 정확한 어떤 흔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하셨죠? 근데 그것이 그 온라인 투표 같은 경우는 뒤져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소스 코드 변경이 청년 비례대표권에서도 그리고 이번 그 비례대표 경선에서도 소스 코드 변경 문제가 됐는데 이걸 변경할 때 어떤 투표 조작을 했는지 혹은 그냥 어떤 시스템의 오류만을 수정하기 위해 들여다봤는지 이걸 확인하려면 어떤 백업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정황은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진상조사. 로그 파일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았던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컴퓨터 전문가는 아닌데 로그 파일이 없고 그다음에 수정을 할 때 어떻게 무엇을 수정했는지가 기록에 남지 않는 상태인 걸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없었다가 아니라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럼 청년 비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인가요? 예, 청년 비례에서도 같은 문제를 이제 그 탈락한 선본들에서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제 그냥 이제 단순 실수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같은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그 당시 해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더 큰 선거에 적용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근데 두 번이나 그럼 반복됐다는 얘기잖아요. 비슷한 일이 사실 그 점에서는 굉장히 뭔가 좀 믿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미심적은 부분을 떠나서라도 굉장히 이제 부실한 선거 관리였다라는. 아주 공정하게 철저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면은 아까 현장 투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투표용지 수와 선거인 명부의 인원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931표가 무효로 처리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유시민 그 공동대표가 그 오늘 어제 말했던 것처럼 당원 명부 자체를 좀 믿기 힘들다. 당원 명부가 믿기 힘들다. 예, 당원 명부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당권파는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자고 하는데 당원 명부를 그 재조사를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될 만큼 지금 그 결과 당원 명부에 등록된 당원 자체가 유령 당원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그런 거죠.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김성동 의원이 뭐 띄었다 붙였 살아나서 풀이 살아나서 풀이 붙었다? 다시 살아나서 붙었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아까 전에 좀 되게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이 많았는데 그 내용도 조금 그럼 그게 어떤 것에 대한 해명이었던 건가요? 미나 씨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게 이를테면 처음에 투표용지를 뭐 사람이 그려서 만드는 게 아닌 이상 어디 인쇄소나 이런 데서 이제 인쇄가 돼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인쇄가 돼서 올 때는 한 뭉치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100장은 100장 뭐 이런 단위로 한 뭉치로 돼 있는데 그게 쉽게 생각하시면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것처럼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유권자가 왔을 때 그걸 한 장씩 떼어서 주면 그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서 투표 함에 넣는 거죠. 그런데 기표가 다 돼 있는 예를 들면 3장이다. 그 3장이 기표가 다 돼 있는 건데 서로 하나로 붙어 있는 투표용지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기표가 되어 있는데 붙어 있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3장 중에 맨 위에 장만 기표가 돼 있다라고 하면 떼줄 때 뭐 실수로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 기표는 돼 있는데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뭐 추측할 수 있는 경우는 뭐 그냥 선거 관리 하는 사람이 뭐 대리 투표를 했거나 뭐 그런 경우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김선동 의원은 그게 아니고 투표함에 그 투표용지가 들어갔을 때
마침 풀이 다시 살아나서 차례로 붙었다라는 건데 상당히 확률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 것이. 아니 약간 비과학적이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엔트로피 법칙이 역행하는 것 같아요. 그분 물리학과를 졸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셔가지고 중퇴를 하셔갖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확률을 따져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단 1도도 삐뚤어져서 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하 좌우가 정확하게 뒤집힌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상하 좌우가 정확하게 손으로 붙여도 그렇게 붙이기 힘들어요. 방향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형태로 붙은 게 하나도 없을 거기 때문에 네. 이 다른 형태로 붙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야 되죠. 대단히 로또에 당첨될 분들보다는 훨씬 어려운 확률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무슨 슈레딩거의 슈레딩거의 풀이라고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네. 12개 투표함에서 네. 2개에서 6개까지 붙어 있는 그 표들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2장에서 6장. 예, 2장에서 6장이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뭘로도 부정할 수 없는 대리 투표를 했다는 증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 네. 그러면은 대리 투표를 하는데 그쪽에서 또 하는 말이 우리가 만약 대리 투표를 했으면 그렇게 허술하게 했겠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히려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만들었을 네.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12개의 투표함에서 2장, 네. 6장 그것만 대리 투표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급하게 몇백 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렇게 대표하다가 예. 실수로 들어간 것이 그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일단 그것 자체가 그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그 표는 대리 투표임이 너무 명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약간 합리적으로 추정해보자면 방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근데 현장 투표에서 그런 식의 뭉치 대리 투표가 가능한 구조인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할 때는 기표용지를 받으면 선거관리위원한테 이제 그렇죠. 도장이 찍힌 이 뭐라고 하죠? 투표용지? 네, 투표용지를 잘린 부분을 잘라서 주고 하나 이제 저기 참관인이나 이제 선거관리위원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잘린 거를 가지고 이제 그리고 어떤 봉인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기 네. 때문에 뭔가 나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넣는다든지 뭐 미리 이렇게 넣는 이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게 굉장히 허술했나 봐요. 그게 이제 김순교 선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국가 단위에서 관리하는 것만큼의 선거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현장 투표소를 여기저기다 이제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단체 사무실이나 아니면 당원협의회 사무실이나 이런 데 쭉 설치를 하는데 이제 투표소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데 그렇겠죠. 여기에 최소한 한 명씩의 어떤 선거 관리 위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의 중앙선관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인원에 상시적으로 선거 관리에 대한 모든 교육을 받은 인원이 절대 대기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다못해 국가 단위의 선거 관리를 할 때도 그 동네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 현실에서 당 일개 뭐 통합진보당의 어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도의 인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노동조합의 당원인 뭐 상근자, 뭐 간부, 뭐 또는 뭐 그냥 당원협의회 상근자 이런 식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내가 선거 관리를 굉장히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단체 상근자다라고 했을 때 단체 회원들이 왔을 때 뭐 다 아는 사이고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누구누구는 안 왔지만 예를 들면 뭐 나한테 위임을 했다. 그렇죠. 뭐 내가 다시 찍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시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걸 목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측하자면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부실을 불러오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진상조사의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표현해냈냐면은 그 중앙선관위의 관리가 없이 그 해당 지역 상근자, 그러니까 담당자의 양심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말하는 게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약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한 몇 사람 정도만 동원하면은 작정을 하고 대리 투표를 실제로 할 수도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전에 이제 강남을 지난 총선에서 강남을 투표함에 대해서 부정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사실 그런 국가 단위에서 그 부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거 하려면은 경찰도 포섭해야 되고 시민 참관인도 포섭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포섭을 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근데 이 선거 같은 경우는 이런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단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선거라는 건 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거고 진보 정당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네. 물리적으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해명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은, 네. 뭐랄까,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제 당직자는 아니더라도 해당 네. 선거일에 이를테면 시민을 위촉해서 돈을 좀 그렇죠. 주면서 관리를 하던가 그런 식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잘 안 됐고,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혹은 그런 걸 하면은, 공정한 관리를 하면은 뭔가 좀 곤란한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치러졌던 선거에서는 의뢰 그냥 관례처럼 관행처럼 네. 눈 감아 주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그러니까 그런 부정이 있을 수도 있는 여지를 항상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냥 네. 묵인한 상태에서 선거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사실 어쨌든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외부 국민참여당 인사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부정선거 의혹도 그쪽에서 제기를 한 것인데 네.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묵인되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일단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통합진보당이 받고 있는 주목도가 과거 이제 민주노동당 때와는 좀 비할 수 없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분당하기 전에도 자주파와 평등파가 굉장히 많이 싸우고 네. 저희도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를 이제 당 내에서만 뱅뱅 돌 뿐이지 사실 뭐랄까 단계에서만 치열하게 싸웠고 예, 언론에서 받아서 이제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저희도 그 분당 직전에 말기에는 막 검찰 고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죠? 회계 문제나 그런 이 것들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옛날부터 민주노동당 때부터 이제 오랫동안 진보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항상 있었던 터졌다, 일이고. 막 이런. 터지는, 우리 생각엔 옛날부터 터졌던 일이죠. 터졌던 일인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썼고 그냥 우리끼리 싸워도 고쳐지지 않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일부는 분당을 하기도 했고 뭐 그랬던 거였는데, 지금 이런 어떤 외부 정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이상하죠. 태어나서 진보정당이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참 그것도 이상한 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네. 참 민중의 소리를 제외한 남한의 모든 언론들이 이제 한 정당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네.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뉴스에 많이 나와서 좋아해야 되는 건지. 경기동부연합도 이제 거의 신문만 조금 챙겨보고 뉴스만 보시는 분들이며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그러게요. 사실 관악을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도 그때 이제 이정희 후보가 이제 결국 사퇴까지 했지만 그때도 당권파가 경기동부연합 이름이 나왔잖아요. 네, 이 경기동부연합이 도대체 실체가 뭔지 어떤 이들인지 이 얘기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한에서 일종의 80년대부터 사상을 가지고 어떤 그 시대는 이제 군부 독재가 있고 하니까 혁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운동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들 중에 이제 특정한 계파들이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이제 그룹들인 거죠. 그룹들이고 91년, 2년에 이제 강경대 열사 이후에 전국연합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그 조직이 이제 남한 내 모든 운동단체들의 어떤 운동단체들 다 같이 모여서 이런 현안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얘기되는 뭐 자주파든 평등파든 상관없이 이제 다 모인 큰 어떤 단체였죠. 그 단체에서, 지역 지부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 지부 이름을 예를 들면 부산이면 부산연합, 광주 전남이면 광주 전남연합, 예를 들면 지금처럼 나오는 경기 동부면 경기 동부연합,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지역 지부였던 건데 8개였다고 나오던데. 그 이제 시기별로 약간 뭐 지부를 분화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특정한 계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 많이 활동했던 동네를 중심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어떤 자주파 세력이 지부를 장악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게 인천연합, 울산연합, 경기 동부연합인 거죠. 그래서 요 세 개 연합이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민족 통일을 중시하는, 민족 간의 통일을 중시하는 이런 사상적 흐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악을 했고, 그 조직 내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뭐 부정 투표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서 뭐 어떤 투표를 했는지 모르지만
소위 패권주의라고 하는 문제들이 대두돼서 나중에 네. 전국연합에서 지금의 평등파에 해당하는 단체들이 철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연합이라는 단위는 그런 어떤 자주파들이 남아있는 어떤 단체가 돼버렸는데 그들이 이제 멤버십을 쭉 그때부터 계속 이어갖고 와서 지금까지에 이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연합이라는 조직은 없지만 그 시절에 같이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남아 있는 네. 거고 그 지금도 네트워크를 계속 그 대학교에서 약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 네트워크를 그냥 경기 동부연합, 인천연합, 울산연합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네. 이들의 흐름과는 또 다른 자주파의 흐름들이 실제로 있기도 한데 네. 또 여긴 또 전국연합이랑 또 그 밖에 있는 자주파들이랑 사이도 안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거는 그들의 사상과 노선이 다른 문제들이 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원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당권파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경기 동부연합의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자주파 내에서도 그쪽 자주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측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또 약간 하나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부정선거가 그들이 자주파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한다.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모바일 경선 투표 부정 문제 나왔지만 네.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요소들이 있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거는 사실인데 문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자주파 분들이 약간 법과 제도에 대한 관점이 좀 우리랑 좀 약간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를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정당성이 담보가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노동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고 뭐 청년 비례대표 선출된 김재현 그 당선자 같은 경우 논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그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약간 절차 문제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비켜서 지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는 사실 다른 데서도 생길 수가 있는 문제인데 문제 해결의 방식이나 문제 인식의 수준에서 굉장히 좀 큰 문제점을 괴리가 지금 이런 현상. 자주파를 다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좀 기분이 요즘에는 나빠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뭐 경기 동부연합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이전에 있었던 자주파 그룹과는 좀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다른 네.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조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경기 동부연합과 인천과 울산연합은 지금 뭐 이 당권파 비당권파의 어떤 대립에서 서로 다른 길을 택했기 때문에 또 인천과 울산은 또 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과거 민주노동당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어떤 그러한 지금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비슷한 행태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 바운더리에 있는 그룹들은. 그리고 또 지금 비례대표 선거에서 문제가 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에서 문제가 된 대표적인 후보들을 봐도 예를 들면 지금 이석기 후보가 동일 IP의 중복 투표 이런 문제를 60%가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후보는 이 서로 문제가 돼서 이제 그 선관위 어떤 결정이 필요했던 후보들은 비례 1번인 윤금순 후보하고 9번인 오홍만 후보. 네. 윤금순 후보는 인천연합이고 오홍만 후보는 참여단계죠. 네. 그다음에 당시에 8번이었던 노학래 후보와 10번이었던 이영희 후보. 이들은 이제 지금은 서로 합의점을 못 찾아서 그냥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서 그냥 8번은 이영희가 하고 10번은 노학래가 하자라고 했는데 이영희 후보는 민주노총 국민파라고 불리는 이 민주노총 그룹에 속한 사람이고 네. 노학래 후보는 당시 노학래 후보는 참여단계 소속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기 동부 지금의 당권파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조준호 위원장 같은 사람이 총체적인 부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풀이 다시 붙었다 이런 해명도 있었다 했지만 그 해명 말고 이제 당권파가 억울해하는 지점은 이건 우리만 한 게 아닌데 마치 이제 당권파에게 무슨 문제가 우리만 한 게 아닌데가 아니라 우리는 안 걸렸는데 걸린 건 니네가 걸리고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진상조사위 자체가 방금 이제 민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윤금순 1번 윤금순과 몇 번이지? 9번 오홍만 이런 차이 이런 조정이 잘 안 돼서 이제 진상조사를 시작한 건데 그럼 이제 당권파 생각에는 이 문제 하나만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뭐랄까
제기된 문제들이 A, B, C, D, E, F, G가 있으면은 이 A 문제 하나에 대해서만 진상조사의 발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예.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은 여기 조준호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국민파 출신이고 네. 원래 이제 그 심정적으로는 당권파와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당권파에서 아마 영입을 했던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당권파 측에서는 약간 이제 음모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러는지를 모르겠다. 그럼 뒤에 어떤 배후에 어떤 조종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약간 권력투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여기 지금 그 통합진보당 내 여러 가지 개파가 나왔는데 한번 좀 정리를 무슨 개파가 있는지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얘기를 한번 그게 엄청나게 복잡한 얘기긴 한데. 아니, 아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까지는 없고, 현재. 네. 몇 개파가 있는지. 일단 이게 또 구분하기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지만, 대략 얘기를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국연합그룹 내부에 있는, 경기동부, 이 경기동부에는 광주 전남이 포함됩니다. 잠깐. 그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주노동당 출신들, 그리고 국민참여당 출신들, 그리고 노심조? 진보신당에서 탈당한 통합연대 출신들, 이렇게 세 분류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중에 민주노동당계 중에는 인천, 울산, 경기동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진 정당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노총에도 세 가지 개파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지금 통합진보당의 당권파 가까웠던 민주노총 국민파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이 그룹이 예를 들면 지금 조준호 위원장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영희 뭐 당선자 아니구나. 지금은 이영희 구 후보나 뭐 이런 분들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일부 이제 뭐라고 하지? 국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다함께라는 그룹도 있고. 아니 지금 통진당 내에 있어요? 네, 아니 그 통합진보당 내에 아직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김지윤 후보가 그쪽 출신이잖아요. 그렇네. 해적기지라고 했던. 그쪽이었죠. 그다음에 이 전국연합과는 다른 다수파 조직, 지금 실천연대라고 그냥 편의상 부르는데, 과거 6.15 실천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 지금 선관위원장인 김승교 선관위원장이나 아니면 이정희 대표 같은 분도 그쪽으로 이제 분류를 해요. 이정희 대표의 남편께서 실천연대. 그런 건 아무튼 경향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어쨌든 이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은 많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민주노총 국민파의 경우에는 약간 입장이 독특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권파와의 어떤 그런 관계도 관계지만, 이번에 통합진보당이 국민참여당과 함께하면서 이제 생긴 정당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흐름을 대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또 처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민주노총 출신들은 자기들이 어떤 당 조직만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기반을 쌓아 올린 게 아니라 민주노총에 어쨌든 기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노총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참여당과 합당을 해서 만든 통합진보당의 존재,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경남의 소위 노동조합 벨트를 하나도 건져내지 못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동부연합을 인원으로 따지면 이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원으로 따지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대의기구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이제 당권파라고 할 때는 뭔가 이제 물리적으로도 세가 있기 때문에 당권파라고 부르는 것일 것 같아서. 아마 일단 지금 의결기구 상에서는 지금 이제 협상을 통해서 지분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민주노동당 출신들 55%, 그리고 참여당 출신들 30%, 그리고 이제 통합연대 출신들 15%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놓았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이제 결의안 내놓은 전국 운영위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라서, 그는 55% 민주노동당계 중에서 경기동부연합을 제외한 인천연합과 울산연합이 비당권파에게 붙으면 과반에서 이제 경기동부가 과반을 못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고, 50명 중에서, 그러니까 권고안이 나올 때 50명 중에서 28명이 참여했다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참여한 사람들은 다 찬성표를 던졌어요. 네,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불참이었더라고요.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그 숫자 정도가 그런 쪽에 동조하는. 전국 운영위의 경우에는 구성이 지분 비율대로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의 경우에는 의결기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전국 운영위 같은 건 지금 따로
이 당원 당규에 명시된 어떤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각 지역의 어떤 공동위원장 체제이기 때문에 세계파가 그 중에서 아마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했던 걸로. 근데 뭐 어쨌든 그 의결기구 문제는 그렇고 대신 당내 핵심 그 뭐랄까 이제 상근자들은 경기 동부 쪽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 사퇴를 거부할 경우에 그 중앙당기위가 이 사람들을 제명할 수 있느냐. 네. 근데 물론 제명을 해도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제명을 해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명을 하는 것은 중앙당기위 구성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요직들에는 이제 경기 동부 출신들이 많은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당원 숫자에서 어느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지는 사실 아마 내부 사람들이라도 좀 알기 힘들지 않을까. 이번에 비례대표 선거 이후에 사실은 그 지금의 어떤 지분 구조 55% 그 30% 15% 구조가 이제 좀 해소가 돼야 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이건 이제 어떤 새 당의 합당을 했을 때 어떤 그 지분을 좀 나눴던 거고, 이제는 뭐 어떤 하나의 당이라면 실제로 그 의결기구의 성원들을 자기들이 선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뭐 어떤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선출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이 이후에. 근데 이 선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당원들이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계파에 더 많은 어떤 의결기구 성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입당을, 자기 계파에 맞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입당을 시켰어야 되겠죠. 그런데 민주노동당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게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전국연합 세력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의 구성 비율을 보면 아무래도 그쪽이 경기동부, 훨씬. 인천, 울산이 다수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원 총투표 뭐 그런 그렇죠. 걸 통해서 결정하자라고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약간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아무래도 소위 조직 투표라는 거에 대한. 근데 지금의 당원 총투표는 그 연합들이 지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또 꼭 그쪽이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민주노동당계가 당원의 대다수라는 건 되게 명백한 사실인데 그 내부에서 뭐 연합끼리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는 사실 좀 알기 힘든 상황이죠. 그 지금 뭐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막 협상을 좀 해서 마음을 돌려야겠죠. 울산의 마음을, 경기 동부가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수를 확보하는 작업을 했고, 이 울산연합의 대표적인 괴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김창현 전 민주노동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당원 총투표는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라고 일단은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저렇게 그룹핑이 다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당권파는 계속 총투표를 주장하고 있고, 또 지금 비당권파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그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쪽의 입장. 네. 근데 비당권파도 고심이 많은 게 중앙위에서 이제 다시 그 결의안을 재확인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출구 전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총투표를 받아들일지 말지까지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되게 애매한 게 되는 게, 이렇게 된 경우에 소수파가 사실 낼 수 있는 최고의 센 카드는 분당이거든요. 우리가 나갈 수도 있다. 네, 근데 유시민 공동대표는 분당은 안 한다. 심상정 공동대표도 그렇게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대표나 신상정 대표나 노회찬 대변인이나 뭐 당을 옮겨본 적이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까지 옮기면 더 이상 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약간 정치공학적인 문제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소수파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굉장히 제약돼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저쪽에서 사실 그걸 알거든요. 우리도 아는 것을 경기동부 사람들이 모를 리는 없죠. 그래서 이제 분당을 못할 것이다라는 거를 그 염두에 두고 오히려 이정희 대표가 공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화해를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단에서 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던 게 이정희 공동대표의 처신. 사실 그때 그 관악을 그 후보 경선에서 그런 문자투표 의혹이 나왔을 때 보였던 태도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래도 그때는 끝까지 가질 않고 결국은 뭐 사퇴를 해서 봉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다음 미 이정희 그 대표가 경기 동부의 그 얼굴 마담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뒤에서 마치 경기 동부 연합의 사주를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뭔가 꼭두각시 인형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실제 관계는 어떤 건지 그런 의혹들은 맞는 건가요? 그 일단 이정희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경기동부연합이라는 member십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정희 대표의 경우에는 2008년에 영입된 케이스고 영입이 될 때 당시에 당권파들이 가진 문제의식은 자기들이 항상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정치인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까지 이어진 민주노동당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에서 별로 우위를 점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노심조 같은 그런 좀 스타 정치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당시에 평등파들은 그 노회찬 심상정을 가지고 그 정도 수적으로 밀리면서도 그 정도의 어떤 상징 자본을 다 갖고선 나갈 수 있었던 건데 당시에 다주파들이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한 2006년 이후부터 입당하기 시작한 이 다주파 그룹들 아까 말씀드린 6.15 실천연대 또 뭐 기타 등등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에서 대중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자원을 좀 픽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로 영입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어떤 그 당권파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카드로서 활용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정희 대표의 모든 행동이나 모든 어떤 그 결정이 뒤에서 뭐 당권파가 대본을 써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관악에서 사퇴 이런 거는 본인의 판단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조직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이런 경우에는 내부적인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신이 영향을 갖고 있는 자기의 기반에 어떤 반대되는 어떤 처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보자면 관악을 같은 경우는 본인만 사퇴를 하면 되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남들까지 다 사퇴를 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처신의 자유도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꼭두각시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것이 뭐 이를테면 아까 말했던 연합 분들이랑 이정희 대표가 사상적으로 일치하겠죠. 일치하고 이제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 조직을 보위하는 것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이 마음에 없는데 뭐 남들의 사주에 의해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정희 공동대표의 경우는 굉장한 대중적 인기를 누리신 분이잖아요. 그런 인기를 이제 배반이라는 표현이 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인기를 초계처럼 지금 뭐 사실 그렇죠. 초계처럼 그러니까 정말 아이돌이 무슨 남자 친구를 사귀었다 거의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사람들이 느낌. 그러니까 아까 이거 비유가 부적절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트위터에서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이정희 의원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지지하고 이랬던 분들이 있거든요. 뭐 차기 대통령감이다. 여성 대통령이 뭐 공주님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강한 그런 배신감을 느끼는 걸 보면 정말 무슨 아이유가 남자친구 사귀었다 이런 느낌 이런 때 느끼는 뭐 삼촌 팬들의 마음이라고 할까. 경기동부 입장에서 보면 절대 반지를 그 내팽개친 프로도와 같은 가진 것이죠. 그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 뭐랄까 이제 운영이 동영상 보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던데 뭐냐면은 이제 약간 좀 고뇌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쵸. 그런 좀 없었다 이러면서 놀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인기를 어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그렇게 팽개칠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의미는 또 굉장히 존경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본인이 믿는 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번에 이 비례대표 선거의 어떤 파동이 당내 계파들의 어떤 지분 싸움인 그런 것이 크다라고 본인도 판단하시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당권파의 네.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실망감을 느끼고, 이 진보 진영 전체가 어떤 위기에 맞습니다. 빠졌다. 근데 네. 뭐 이래가지고서 무슨 대선 준비를 할 것이며, 네.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과연 당권파는 모르느냐라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어떤 생각일 텐데, 설마 이 진보 진영을 완전 통째로 위기로 몰고 간 수가 있느냐, 그거를 모르고 저러진 않을 텐데, 뭔가 다른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의문을 많이들 가지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총체적인 위기인데, 그게 어디에 위기가 왔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네. 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진보라는 단어가 많이 기스가 나게 되었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기스가 나는 게 두 개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비례대표제고요. 하나는 진성당원제입니다. 네. 우리가 정치개혁을 위해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대책들이 그렇죠.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해서 네. 어떤 독일식 정당 명부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지역구 의원들에게만 좌우되는 정치를 좀 혁신하자 이런 게 있었고, 진성당원제는 이제 보수 양당 체제를 떠나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정당의 의사 결정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개혁 방안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례대표 뽑는 걸 봤더니 저런 식으로 뽑으면은 그냥 지역구에서 국가가 선거 관리 훨씬 잘하니까 거기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고, 진성당원제라고 하면 나는 그냥 가서 이제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 되는 그런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기를 치면 그게 충분히 결정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까지 생각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보 진영의 위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럼 아까 얘기를 돌아가서 왜 그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 연합분들에게는 비례대표제나 이제 진성당원제가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절차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아까 드렸던 말씀이랑 또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이제 자신들의 이념이 실현되는 것만을 이제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하지 수단은 뭐 약간 좀 뒷전이라는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 독재자들이랑 약간 심성 구조가 비슷한 것이죠. 제 생각에는 뭐로 가도 정제 발전만 해도 된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약간 우리가 사실 이해하려고 들면 사실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정도는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수 정당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한심한 일을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거 뭐 정치가 이래서 쓰냐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저 당은 뽑지 말아야지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맨날 그러고 있죠. 그 이유는 뭐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해야 될 어떤 자기들 나름의 이권을 챙겨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이겠죠. 진보 정당도 그런 문제에서 사실은 비껴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뭐 이렇게 비교하면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어떻게 볼까, 동네 사람들이 이 밤에 내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고 앞으로 이 동네에서 살아가기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싸우지 않거든요. 그냥 던진단 말이에요. 일단 던지고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네가 해보자는 거지 이러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면서 막 던지고 뭐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치다 보니까 확성기로 이제 다 중계가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중계가 되고 있고요. 경기동부 연합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싸움이라는 게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하는, 그러니까 뭐 국민들한테 보여지든지 뭐 언론에 나오든지 이거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떤 실망으로 다가오고 더 많은 좌절로 다가오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정치 자체에 대한 무관심? 그러니까 회의? 이런 거를 막 더 부추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관심하던 층도 사실 이렇게 좀 현 정부를 겪으면서 좀 많이 다시금 생각을 갖게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맞아, 알고 보니 뭐 이런 수준이었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니까 뭐 그런 뭐 수척공주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뭐 상관없는 거 아니, 이런 식의 어떤 정치 회의론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닐까. 그게 되게 사실 말씀하신 상황 때문에 진보가 더 위기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무슨 뭐 뻘짓을 해서 그놈이다라는 인식이 되는 것까지는 그 양당제에서 뭐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 틈을 뚫고 그놈인 게 아니라 다른 변혁을 추구해보자라고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어떤 제3정당의
정당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역할이. 근데 그렇게 해서 좀 그 소기의 대중적인 성과를 거둔 정당에서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치 허무주의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란 점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자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보는 입장에서도 이제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이 네. 이제 그렇게 뭐 싸우는 게 온 동네에 중계되고 뭐 저 사람들 저러고 있고 되게 뭐 못났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오히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전 국민한테 싸우는 걸 생중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잘 해결되면 예, 그것은 어떤 오히려 어떤 그 정당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투명하게 보여준 것인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잘 해결이 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이 된다면 다시 믿어줄 수 있는 거고 진보 정당을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고 우리가 과거에 민주노동당 10년 동안 그랬듯이 아무리 얘기해도 뭐 고쳐지지 않는 이런 지경에 또 빠져들게 되면 그때는 냉정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를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어떤 진보 진영 전체든지 간에 뭐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걸까요? 일단은 그 통합진보당 이제 전국 운영위에서 결의한 그 대표 총사퇴와 비례대표 경선 참여자 총사퇴가 일단은 문제 해결에 최대치는 아니더라도 최소치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논리가 간단하잖아요. 이게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관련자들은 정당성을 인준받지 못하고 대표단은 이제 그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으니까 사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가 지금보다 이제 더 세게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겠고요. 그러니까 당권파가 자꾸 우리만을 축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 권고안은. 네, 다 관두라는 거죠. 네, 부정선거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나가자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패싸움으로 약간 그 중심 이동을 하기 위해서 당권파를 축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접근은 잘못된 것이고 일단 모두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인 다음에 진상 조사를 해서 좀 더 세밀한 것을 밝혀내고 뭐 재발 방지를 추구해야겠죠. 근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될 것 같다는 것이 좀 걱정. 지켜보는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 아니 사실 지난번에 그 권고안이 딱 나왔을 때만 해도 그래 모두 다 대표단도 사퇴하고 비례대표도 사퇴하고 뭐 일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뭐 그런 권고안이 나왔을 때 그냥 무슨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렇게까지 쇄신을 한 정당은 거의 없었지 않느냐 막 이러고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굉장히 지금 참 드문 사례다 어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질질질질 이렇게 되니까 물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 안 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근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사퇴를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었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이제 이 사안에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겨워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미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하고 실망감을 수습하고 반등을 할 사퇴의 시기도 좀 놓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저놈들은 그냥 저런 놈들이다라고 판단하고 지나가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 해결해지겠지 이 하면서 사태의 전개가 뭐 총투표로 결정이 나든지 중앙위원회 수준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 이런 세세한 사안은 더 이상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이 올 수가 많은데 사실 이것이 어떤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어떤 진보 진영 전체에서 제일 최악의 상황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의 관심에서 아예 멀어지면서 다시 옛날 비슷한 대로 돌아가는 헛꿈이었구나라고 깨어나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어떤 진보 정당이라는 게 정당 투표제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대부분 약진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무려 200만 명 이상이 통합 진보당을 찍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클 것이며 앞으로 과연 진보 정당 운동이라는 게 아예 맥이 끊어지는 사태까지 오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그 김재현 후보도 이제 이정희 대표를 좀 이어서 뭔가 그 진보 진영의 새로운 그 정치인으로서 뭐 기대를 하는 시선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처음 들어보는.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선,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시선으로 보자면 왜냐면 일단 이제 33살이잖아요. 만으로 33살이고 게다가 이제 그 여성 또 후보 중에서 이제 가장 최연소
비례대표 후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기대하는 시선도 있었는데 뭐 알고 보니 이제 경기동부의 새로운 경기동부가 내세운 뭐 주자다 이런. 아니, 저는 처음부터 네, 그 고대녀 를 제치고 될 때부터 굉장히 의혹이 있었죠. 느낌을 받았었던. 근데 그 투표 결과는 되게 뭐랄까 이제 그 조직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긴 했어요. 또 쪽은 한 조직은 강력하게 동렬을 했을 거고 누구를 찍자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야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찍었을 거고. 거기는 또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뭐 진성당원제에 대한 회의가 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다른 방식을 그 취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민 경선, 그렇죠. 오픈 프라이머리 어떤 형식이든. 그래서 사실 뭐 좀 민주당이나 옛날 다른 당, 그러니까 정당들도 무슨 이렇게 전당대회 할 때 이렇게 뭐 미리 버스 대절해가지고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다 조직을 동원해서 오프라인에서 조직을 동원하는 거랑 사실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 조직을 동원하는 거랑 뭐 그런 차이 정도였던 방식이 다를 뿐 있긴 하죠. 네. 근데 거기는 어쨌든 사실 안 걸리고 이제 계속 해오는 거고 버스 대절 투표 버스 아니 뭐라고 했죠 그걸 동원? 아니 그거를 버스 대기라고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새누리당이나 뭐 그런 경우는 그쪽이 당내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냥 돈이 오갔는지 안 오갔는지만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근데 어쨌든 아까 그 진보 정당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우울한 전망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번에 다른 정당들이 있었잖아요, 총선에. 저도 2자릿수 정당을 찍었는데, 어쨌든 다 해체돼버리고. 등록 취소. 네, 저 등록 취소. 이렇게 돼버리고. 어떻게 그쪽 움직임은 뭐 더 없나요? 뭐. 사실 모든 이슈가, 지금 뭐 다른 이슈도 마찬가지지만, 통합진보당 사태에 좀 빨려 들어가서. 논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앞서 이제 미나 씨도 설명했지만, 그 노동계에서도, 이렇게 이제, 국민참여당까지 끌어들이는 통합진보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불만이 많았었죠. 뭐 새로운 좌파 정당 건설하자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러시는데 또 그분들은 또 진보신당 기존 구성원들과는 또 약간 좀 문화가 다른 면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이 베이스에는 사실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겠지만 여기도 나름대로 서로 이견도 많고 험난한 과정일 것 같고 그러면 대선에 후보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낸다면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그리고 낸다면은 통합진보당과 일단 단일화한 다음에 민주당과 단일화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일화 안 할 것인가 등등 저도 그냥 지금 떠오른 대로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이런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문제들에 대한 치열한 쟁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하려고. 근데 지금 비례대표가 몇 번까지 있죠? 6번까지요. 아니요. 당선된 사람 말고. 20번까지요. 그러면 6명이 총 사퇴를 하면 그 다음에 그냥 승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비례대표 경선이 부정하니까 경선에 참여한 그 후보들이 다 사퇴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6명까지 6번까지 당선됐었는데 4, 5, 6번 명부는 전략 명부예요. 그러니까 경선을 통하지 않은 명부거든요. 그러니까 4, 5, 6번은 그냥 있어도 되는 거죠. 영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두기로 했죠. 나머지 중에서 승계를 시키는. 근데 뒤에 있는 명부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경선에 참여했으니까 참여하지 않은 명부가 이제 12번, 14번, 18번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 유시민이 12번인데 유시민은 당 대표니까 사퇴를 하고 그래서 2명밖에 안 남아서 의석이 한 석이 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6명 중에 5명만 남게 됐죠.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언론 보도에도 비례대표 후보 전원 사퇴 이러면 그럼 의석이 다 날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만한 문장들도 좀 많이 나오고 그렇게 경선에 참여한 비례대표 총사퇴가 맞는 거군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죠. 이제 부정선거였으니까. 근데 이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제가 아까 듣다가 여기저기서 듣다 보면 굉장히 걸리는 게 있는데 이 통합진보당에 그 투표한 사람은 2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당권파 1만 명을 몰아내지 못할 소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도 있죠. 그게 진중권 교수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당 동료도 하시고 하시는데 일단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 정당 투표가 270만 표였고요. 그렇죠. 더 높이 가본 적이 있고 당권파가 1만 명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숫자를 줄인 것이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게임으로 치면 레벨 1 캐릭터가 270만 명 있는 만렙 1만 명인데 만렙 1만 명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민주정당 시절 말기에 해봤지만 우리가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정당이 정말 좋은 짓만 하고 다녀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와서 정당 활동 좀 해보자라고 그렇죠. 설득하기가 굉장히 맞아요. 힘들어요. 네. 근데 우리 당에 이렇게 나쁜 놈이 있으니까 네가 들어와서 나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라는 그렇죠. 명분으로 사람을 꼬신다는 게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를 들면 그 경기동부라는 표현을 사실 제일 먼저 쓴 그 물뚝심송이라는 딴지일보의 그 소위 정치부장 그분이 쓴 최근 글에서도 보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열심히 당원 가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다수가 되면 된다 뭐 이런 논리를 약간 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당이 진짜 완전히 망가져서 전 국민 앞에서 거의 뭐랄까 망신을 자초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당원으로 가입하자 이게 과연 된다는 건지. 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몇 명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 민주정당 말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입당해달라고 말을 못하고 친구들은 쭉쭉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저쪽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지금 민주정당 말기에 추세가 반전되고 저번에도 선거에 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편은 이만큼 나가 있고 저 편은 저만큼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분당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혹시 분당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공동대표들이 안 된다라고는 했지만 일단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분당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 요인은 굉장히 그 당은 그래도 진성당원제가 지금처럼 유령당원 이런 명부 얘기는 안 나오고 탄탄하기 때문에 계산이 섰어요. 우리가 몇 명을 데리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계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은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서로 그럼 민주노동당 분당할 때 다 진보신당으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흩어져서 나간 사람들 한 반 정도 되고 저희가 한 10,000명 정도가 진보신당에 왔으면 다시 들어가신 분들은 또 이제 뭐 1,000몇백 명 되고 저희도 뭐 쭉쭉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대호 자체가 해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뭘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떤 차원에서 굉장히 좀 힘든 측면이 좀 있는 것이죠. 유시민 대표 등 국참당 계열도 사실 좀 많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그 3당 합당, 뭐, 한지붕 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적 견해를 많이 바꾸셨거든요. 사실. 네, 그랬죠. 참여정부 시절에 어떤 노동정책을 많이 반성을 하고, 뭐 그런 부분 높게 평가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나와서 뜬금없이 또 다시 민주당을 갈 수 있을 민주통합당에 것인가. 가기도 좀. 그리고 민주당은 과연 받아줄 것인가. 지금 자기들도 굉장히 개파가 복잡한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분당이라는 거는 나가는 세력이 나가서도 생존을 할 수 있다는 있어야 가능한 거다. 사실 가능한 건데 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결말을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이죠. 꼭 사람들이 물어보라고 했는데 솔직히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주사파 논란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북한 대북 관념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자주파 쪽이 어떤 친북적이고 뭐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뭐 사진도 걸어놓는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모론을 제기하는 보수 쪽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게 본사의 지침을 하달받고 지금 본사의 지침을 하달받고 지금 본사도 자기들끼리 시끄러운데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무슨 한국 국회에 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북에 계신 김정은 씨가 대단히 바쁘기 때문에 뭐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고 오히려 신경을 쓰면 민주당에 신경을 쓰겠지 뭐 이런 그렇죠. 통합진보당 이런 것까지는 신경을 못 쓸 테고 다만 북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이정희 대표의 경우에는 뭐 지금도 뭐 회자되는 그 북의 3대 세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말을 안 하겠다. 말을 안 하는 선택을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그 말을 안 한다는 게 굉장히 3대 세습을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을 못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비판하기 싫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80년대의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문화를 보자면 실제로 뭐 사진을 걸어놓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워낙 이제 그 엄혹한 시절이었고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더 엄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착오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이정희 대표의 그런 답변 문제나 또는 지금 이석기 당선자의 자기가 당당히 이제 자기의 출마의 어떤 그 변에도 써놨는데 나는 민혁당 사건에 의해서 여러모로 이제 그 탄압을 받았고 감옥에 살다 나왔다. 그런 어떤 이런 나의 이런 행동이 지금까지 어떤 투쟁을 해온 이런 행보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민혁당 사건이라는 게 대표적인 그 어떤 그 북한과 관련된 그러니까 실제로 북에서 간첩이 내려와 지령을 줬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왜냐면 그건 공안의 주장이니까 줬는지까지는 모르나 최소한 주체 사상이라는 어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을 받아들인 그 경로 김영환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 경로에 있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특정한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더 이제 이번 사태로 왜 그 보수들이 역시 진보는 빨갱이였고 종북 세력이고 어디 북한 뭐를 추종하고 이러니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놈들이다. 이제 이런 식의 막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애매한, 어떻게 보면 사실 약간은 종교 집단, 종교의 자유를. 저희는 비아냥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사상의 문제랑 행동의 문제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김일성 사진 놓고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다 해도 그건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그 차원이랑 제가 이제 그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분들을 겪은 바로는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비판을 하는 논평을 못 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대 세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자꾸 이제 파행으로 치닫는단 말이에요. 논평 내거나 이런 데도 사건이 터지면 다른 모든 제 사회 단체들이 그 비판 논평을 내는데 민주노동당은 내부에서 결론이 안 나서 머뭇거리다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친국이지라는 이런 얘기 한번 듣고 난 다음에야 굉장히 애매하게 수용되는 정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이상한 논평이 하나 나오죠. 근데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진보신당하고 갈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죠. 지금 이 부정선거 의혹 사태가 잘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19대 국회에서 비슷한 일이 또 터지면 그런 논란의 가능성,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울산연합이나 인천연합도 같이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전 이전에 통합진보당 쪽 그 당원분들이 또 이제 또 과거 역사 잘 모르는 분들이 진보신당 막 비판을 하시길래 제가 그때 트위터에서 그냥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올해 북한이 미사일 쏠 일을 없게만 좀 정하세요. 미사일 쏘면 안 됩니다, 북한이. 사실 저희도 2006년도에 북한이 자꾸 핵실험하고 그러지만 않았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투철한 이념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미 FTA 반대는 그분들이 경제 서민을 위해서 하든 아니면 미국이 미워서 하든 어쨌든 간에 같이 투쟁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가는 거고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걸리는 부분은 없었는데 그런 몇 가지 이제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무력 시위를 안 할 거라는 예상을 또 우리가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당을 하면서 대중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어려울 아닌가. 수 있다. 최근에 미사일을 쐈죠, 북이. 쏴서 논평을 냈는데 논평의 내용은 매우 유감이며 미국은 북한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이게 논평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통합진보당. 그러니까 거의 아마 처음 낸 논평이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진짜 신속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희영 대변인이 아마 그렇죠. 그래서 하셨겠죠. 심상정 대표랑 노회찬 대변인 등이 언론에다 대고 비판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꾸준히 만약 이렇게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봉합이 되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길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대중들이 이 상황을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진보 진영 내부에서
치열하게 비판을 하고 좀 털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제대로 붙어서 잘 싸우고 왜냐하면 이미 잘 해결하고. 이미지는 이제 뭐 네. 만신창이가 됐는데 지금까지 뭐 이게 두려워서 비판을 네. 좀 적었다라고 뭐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만신창이는 됐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덮고 지나가려는 이들이라는 인식까지 얻으면 그게 더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이라면 최소한 그러지는 못할 거라는 거. 그게 또 소득이라면 소득이겠네요. 대충 얼버무리고 덮고 지나가지도 못할 거라는 거. 그건 또 잘 모르죠. 사람들이 잘 까먹어야지. 우리가 분당을 했을 때, 야, 이제 네. 분당도 겪었으니까 정신 차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뭐 아닌 걸 확인.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었어. 전혀 아니라는 걸. 게다가 뭐 민주노동당이 1심의 사건 때 네. 간첩단이라고 욕하던 그 사람들이 또 몇 년 후 2008년 총선 때가 되면 또 뭐 의석수 5석, 6석 만들어주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진보신당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런 사람도 머릿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승계했다는 게 사실 일단은 이름이 진보신당은 좀 잘 아무래도 일단 이름이 사라졌고 이제 새 이름을 써야 할 텐데 여담으로 무슨 이름을 지금 이름 만들고 있나요? 그게 이제 이름 이것도 저는 또 저 같으면 그냥 이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름에 상당한 의미를 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쵸. 그러면 그 이름에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얘기를 못 꺼내고. 얘기를 꺼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있고. 지금 당명이 어때야 된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꺼낸 완성품으로 꺼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사실 뭐 어쨌든 원래 그런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뭐 미나 씨께서는 계속 그쪽 활동을 하시고 진보신당 쪽에서 네, 하실 계획인 거죠 앞으로도. 네. 뭐 어쨌든 다양한 그 정당 운동, 이게 좀 어쨌든 이번 사태로 좀 안 좋게 되기보다는 좀 다시 좀 싹이 살아나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지난 총선 때 상황을 보면 이제 통합진보당이 이제 경선 부정 사태가 일어나면은 그 진보신당 당사에 시민들이 전화해서 항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청소노동자 김순자 그 비례대표 1번 이런 걸 하면 뭐 통합진보당 표가 더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의 매는 같이 맞고 열심히 하면 저쪽을 도와주는 뭐 그런 상황도 좀 감지가 되더라고요. 참 이름이라는 게 참 아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진보라는 이름에 집착을 굉장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진보가 진보신당이라는 일개 정파가 또 독점할 수 있는 이름은 또 아니기도 하죠.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통합진보당 사태와 또 진보 진영의 위기 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에 있는 계파들의 과거 이야기들까지 해서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난타 H가 어느새 30회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나경원을 시작으로 매주 여러분을 만나온 시사난타 H 벌써 8개월째입니다. 그동안 시사난타 H는 한 주간의 이슈를 꼼꼼히 살펴보고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저희 나름으로는 노력을 했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0회까지 방송을 하면서 게스트로 출연했던 기자와 또 외부 전문가들만 해도 30명이 넘었죠. 시사난타 H가 항상 그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녹음을 하는데 기자들이 출연할 경우에는 이제 마감 시간하고 겹쳐서 이제 뭐 녹음을 하다가 힘들고 데스크에 전화를 받고 나가기도 하고 섭외에도 상당히 좀 시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기자들도 있었고요. 뭐 거의 방송이 미션 임파서블 수준으로 어려웠다는 제작진들의 고백도 살짝 여기 들어가 있네요. 사실 그동안에 되게 참, 진짜 우리가 벌써 30회나 했나. 내가 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언제 이렇게 많이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부러진 화살편이 가장 재미도 있었고 굉장히 호응도 좋았던 편으로 기억이 나요. 소재가 사건 자체도 재밌었지만 당시에 공판을 취재를 했던 기자의 그 취재기 남상욱 기자의 취재기가 뒷얘기가 참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뭔가 저희들에게 재밌게 하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주제가 무거워서. 근데 실제로는 의외로 반향이 있었던 것이 어떤 학교 폭력과 관련된 그런 회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또 저는 그 게임 문화에 대해서 그 다뤘던 그 편도 기억에 남는데요. 문화연대에서 대한문화센터 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소연 씨가 나오셨는데 말씀을 굉장히 청산유수로 잘하시고 또 유쾌한 유머도 섞어서 말씀해 주셔서 분위기도 좋았고 반응도 괜찮았죠. 그때 마침 게임은 마약이라는 신문의 장대한 시리즈로 인하여 거의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게임 업계 쪽에 있으신 분들도 되게 잘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신문만 만들던 기자들이 마이크를 처음 잡고 만들어본 방송 시사난타 H. 더 심층적으로 파헤치지 못했던 아쉬운 방송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 방송에 대해서 달아주시는 트위터 멘션이나 또 팟캐스트 그 아이튠즈를 통해서 올려주시는 의견이 많이 힘이 됐죠. 네. 질책도 많았지만 저희는 질책 말고 가리고 힘이 되는 격려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앞으로도 칭찬과 격려의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사난타 H가 더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사난타 H 30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국일보 사회부 김지은, 산업부 최진주였고요. 제작의 디지털뉴스부 양홍주, 강희경, 박소영, 허경주 기자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사난타 H에 의견을 주실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시사난타 H를 검색하시거나 최진주, 김지은 기자의 트위터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